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유중근 박사라고 하고요.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자녀 그리고 가족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심리 상담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또 가족 관계에 대해서 전공을 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또 자녀의 자존감에 대한 주제로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반갑고 또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주제를 자녀의 자존감, 부모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여러분하고 함께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자존감이 뭘까요?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존감이라는 것은요, 자존중감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자는 나를 말하는 거죠. 나를 존중하는 어떤 감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존감은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다, 그런 것을 스스로 느끼는 그런 주관적인 감정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 사람 자신이 나는 별 볼 일 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자존감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자존중감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시지는 않으실 텐데요. 자존중감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자기를 존중하는, 가치 있는 존재로 자기를 인정하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존감은요, 자신이 주어진 일에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런 확신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존감이 높으면 이런 확신이 높기 때문에 자신감도 높아지는 이런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자, 자존감이 강한 자녀는요,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발전할 수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뭐 이런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이렇게 잘 확립하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 자존감이 높으면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존감하고 자존심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또 이것을 차이를 뭐 느낌으로 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차이를 함께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해볼게요. 자존감은 뭐냐면, 자존감은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여서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평가해서 나에 대한 이해, 나에 대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 자존감인데 반해서 자존심은요, 자존심은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또는 경쟁 관계에서 느끼는 나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나에 대한 감정, 이것을 자존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나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것이고, 자존심은 나와 타인과의 관계, 타인과의 어떤 경쟁 관계에서 느끼는 나 자신에 대한 이해, 이것이 자존심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존감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자존감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자존감의 기원은 사실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출생 후에 관계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히 부모 또는 나를 길러주는 양육자, 그 양육자와의 그 관계는 그 자녀가 자존감을 형성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어린 시절, 특히 태어나서 부모와 또는 자기를 길러주는 양육자와 맺는 그런 뭐랄까요, 관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아기에는요, 엄마 또는 양육자가 아기의 욕구 그리고 필요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거기에 따라서 자존감이 형성되기도 하지만 마음이 안정된 마음, 건강한 마음이 형성되는 그런 뭐랄까요, 기틀로
이렇게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아기는 쉽게 말하면 언제서부터 언제냐면 태어나서부터 약 2년의 기간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3살 되는 시점, 그 정도 시점까지 그 기간을 영아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영아기는 상당히 인생에 있어서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기간에 또 엄마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지 자기를 길러주는, 요즘에는 또 엄마가 길러주기도 하지만 뭐 요즘 또 밖에서 일하시는 어머님들 많이 계시죠. 네, 그 어머님들 대신에 또 뭐 할머니가 기를 수도 있고 누가 기를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양육자, 그 양육자와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자존감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그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자존감은 계속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좀 이렇게 형성이 점점 이렇게 뭐랄까요, 세부적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이 영아기 이후에 유아기나 아동기에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좀 양육자뿐만 아니라 이제 유아기부터는 이제 어디입니까? 그 유치원을 다니죠. 그래서 유치원에 가면은 친구들도 있고 이제 선생님도 만나죠. 또 아동기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초등학교 같은 또래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많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범위가 넓혀지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도 자존감 형성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녀는요, 초기 엄마와의 관계인 애착 관계에서 초기의 엄마하고,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쉽게 말하면 이 초기가 언제까지가 초기냐 이렇게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애가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초기 관계라는 것은 특히나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런 그 기간 있잖아요. 말은 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자녀는 그 초기 관계에 또 어떻게 그 애착 관계를 맺느냐, 엄마와 친밀감 있는, 엄마와 이런 가까운 관계를 맺느냐, 또 양육자의 엄마의 그 가치관, 또 엄마의 감정, 엄마의 행동의 동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에게 전수되고, 자녀가 그런 것들을 또 영향을 받고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발달하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제 알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자, 거기에 따라서 또 어떻습니까? 자존감이라든지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은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존감도 발달하고 자기 효능감도 그런 관계를 따라서 발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초기에 애착관계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초기 애착관계에 따라서 자녀는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4가지 유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특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또 이제 부모님들이실 확률이 높으실 텐데요. 뭐 자녀의 나이가 서로 다르시겠죠. 뭐 영아기가 뭐 이렇게 아주 어린아이, 갓난장이 아이에서부터 어린아이를 가지신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초등학교 자녀를 둔 또 부모님께서 계실 수도 있고, 또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한 부분, 어떤 한 시기만을 이렇게 오늘 다루진 않을 거예요. 좀 자녀로서의 어떤 그 기간, 적어도 이제 청소년기의 기간까지를 좀 아울러서 여러분하고 좀 진행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좀 뭐랄까요, 이렇게 어떤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는 사람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유형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 자존감이라는 주제로 함께 할 또 다른 하나의 주제는 엄마와의 관계인데, 심리학에서는 이 엄마와의 관계에 따라서 아이들이 4가지 유형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4가지 유형이 나중에 커서 성인이 되어서도 또 다른 4가지 유형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하고 같이 이런 강의를 좀 잘 들으시다 보면 우리 자녀들도 잘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인 나 자신도 오늘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앞부분에서는 자녀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룰 거고요. 뒷부분에서는 부모인 우리를 좀 다루고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자존감을 좀 높여줄 수 있는 양육을 할 것인가, 부모의 역할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다룰까 합니다. 자, 그래서 4가지 유형을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 4가지 유형 중에서 소개해 드릴 유형 중에서 안정형이라는 유형이 있어요. 이 안정애착 유형, 안정형에서만 건강한 자존감이 발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안정 유형의 자녀들을 이렇게 뭐랄까요,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좀 자녀들을 돌보고 해야겠죠. 그러려면 안정 유형은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우리가 알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 4가지 유형은요, 실은 이제 좀 이렇게 말을 잘 원활하게 못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한두 살 정도 되는 이런 아이들을 중심으로 먼저 안정 유형이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좀 어린 자녀가 가질 수 있는 4가지 유형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후반부에 나 자신을 이해한다고 성인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는데, 그 4가지 유형, 성인에서 나오는 유형은 뭐 이렇게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들까지 이렇게 말을 어느 정도 잘하는 그런 자녀들, 그런 나이대에 있는 자녀들을 보면 그 자녀들이나 어른이나 좀 비슷한 유형을 갖고 있어서 후반부에 제가 소개해드릴 4가지 유형은 말을 좀 잘할 수 있는 나이대에 있는, 특히나 이제 청소년들, 자, 이런 나이대에 있는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다루는 이 4가지 유형은 말을 좀 못하는 아이들 있죠, 어린 아이들. 요 아이들을 우리가 유형별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제가 이 어린 시절의 나이의 어떤 유형을 다루면서 왜 이렇게 이런 유형이 발생하는지, 요때 부모님들은 또는 양육자가 어떻게 했길래 이런 유형들이 형성될까, 자, 이런 것들을 좀 다룰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만약에 부모님이시라면 우리 아이가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한번 회고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내 자신이 또 이런 점은 좀 고쳐야겠구나, 또 내 자신이 이런 점은 이런 것들은 좋은데 이런 것들은 잘 지켜나가야겠구나, 자,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소개해드리는 4가지 유형에서 배우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4가지 유형 진행합니다. 자, 먼저 안정 유형이에요. 안정 자유형. 아까 말씀드렸죠? 4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이 자존감이 가장 높을 수 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 맞아요. 안정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안정 유형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잘 또 생각해 보시고 자녀가 어렸을 때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먼저 안정 유형은요, 일단 엄마가 있으면 아주 최고예요. 엄마가 있으면 최고예요. 또는 주로 다루는 이런 양육자가 있으면 최고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엄마라고 통칭하겠습니다. 엄마하고 같이 있을 때는 탐색 활동이 많아요. 어린아이잖아요. 말도 아직 잘 못하는 어린아이인데, 요 어린아이지만 엄마랑 있을 때는 막 주변을 돌아다니고, 이렇게 주변을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뭐 끄집어내고 이런 탐색 활동, 그래서 막 서랍에서 뭘 끄집어내고 막 하잖아요. 이게 다 공부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위험한 것들을 만지게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런 탐색 활동, 이런 것들이 아주 자주 많이 있어요. 엄마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를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자신감 있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탐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엄마랑 같이 있을 때는 탐색 활동이 많고요. 엄마랑 같이 있을 때는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와도 그 사람하고도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이파이브 하면 이렇게 손바닥 치기도 하고, 같이 놀면서 장난감 주고받기도 하고,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건 엄마랑 같이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엄마가 만약에 방을 나갔어요. 엄마가 방을 나가면 이제 불안해하죠. 이거 당연한 거죠. 아이가 이제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있다가 엄마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밖에 나갔어. 자, 그럼 어떨까요? 안정 유형은 밖으로 나갔는데 안정돼 있으니까 뭐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냥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엄마가 최고라 그랬죠. 근데 그 최고인 엄마가 밖으로 나갔어요. 당연히 아이는 무슨 감정이 들까요? 불안한 감정이 들죠. 그쵸? 엄마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감정이 들어요. 엄마가 화장실 갔다 온다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들은 아직까지 2살 이전이잖아요. 2살 이전에는 그 내용을 잘 인식을 잘 못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엄마의 참뜻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요. 자, 엄마 화장실 갔다 올게 하면 엄마가 나가면 엄마가 화장실에 있을 거야. 엄마 조금 있으면 돌아올 거야. 거기까지 이해하려면 애가 좀 더 커야 돼요. 아직 뇌가 거기까지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정도 되려면 3살이 넘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2살, 1년, 2년, 생후 2년 정도 되는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은 그 내용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빠르면 그렇지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엄마만 나가면 막 우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 분리불안이다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죠. 근데 분리불안 이전에 애가 더 어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아주 어린 아이는 누구나한테나 안겨요. 그쵸? 뭐 할아버지가 와서 안아도 이렇게 휘죽휘죽 웃고, 동네 옆집 아저씨가 잠깐 와갖고 이렇게 같이 이웃끼리 얘기할 때도 우리 애기 이만큼 컸네 해서 안으면 동네 아저씨인데도 어떻습니까? 휘죽휘죽 웃으면서 이렇게 안겨요. 아무런 어떤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되면 이제 어떻습니까? 누구한테만 있으려고 그래요? 엄마한테만 있으려고 그러고요. 가족한테만 있으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 대상에 안거나 그러면 어때요? 울죠. 밀거나 울기 시작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를 낯가림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낯가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하나하나 일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일들이에요. 예를 들면 기어가기. 이 기어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기어간다는 것은 내가 목표를 가지고 어딜 간다는 뜻이에요. 벌써 뭐가 생겨? 의도란 게 생긴 거예요. 요만한 아기가 벌써 의도가 생겨서 어딜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기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자, 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딱 앉으면서 어떻습니까?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기 시작해요. 이제는 일어서기 전에 앉으면서 벌써 누워서 기면서 보는 시야각에서 앉아서 보는 시야각이 굉장히 넓어지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보다 더 많은 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가기 위해서 어때요? 앉아있으면서 기어가기 시작하죠. 자, 일어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어서니까 더 멀리까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기가 발달하는 하나하나의 과정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낯가림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낯가림이 일어난다는 것은 드디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엄마랑 타인이랑 구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별을. 자, 그런데 이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 그 낯가림이 있기까지 아이하고 엄마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이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어때요? 이 낯가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아이하고 엄마하고 좋은 관계가 아니거나 어쩌면 낯가림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자폐증의 징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낯가림은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쨌든 자, 낯가림이 일어난다는 것은 안정애착으로 접어들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낯가림이 있으면 엄마랑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제 엄마가 없는 거야. 낯가림이 있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에 안기면 엄마가 지금 딴 데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불안한 것처럼 엄마가 나간 것도 불안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최고야. 이때는 엄마가 있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고 행동이 굉장히 자유롭지만 엄마가 없으면 경직돼 있고 엄마를 찾기 위해서 두리번거리고 때로는 울고 정상 반응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건강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돌아왔어요. 엄마가 돌아올 때도요. 예, 울다가도 엄마한테 안기면서 금방 뚝 그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2가지 반응이 있어요. 3가지 반응이에요. 크게는. 여기 4가지 유형인데요.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려봅니다. 자, 안정 유형은요. 엄마랑 딱 들어오면, 자, 엄마가 나갈 때도 어떤 유형은 엄마가 나가든지 말든지 울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떤 유형은 엄마가 나가면 울긴 우는데 자지러지게 울고 난리 피는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가 다시 왔어요. 엄마가 다시 왔을 때 어떻습니까? 안정형의 아이들은 굉장히 쉽게 엄마한테 안겨서 쉽게 뚝 끊치고, 자, 또 내려달라 그러고, 또 어디요? 밖에 가서 놀라 그래요. 자꾸 밖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엄마 주변에서 놀고 싶어서 내려달라 그러고 또 놀아요. 이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아이는 어때요? 엄마가 나가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어때요? 나갈 때 막 자지러지게 막 울잖아요. 올 때도 어때요? 올 때 엄마한테 안겨가지고 막 계속 우는 애들이 있어요. 자, 이런 애들이 있지만
이런 애들과는 달리 안정 애들은 어떻다? 안기면 바로 뚝 그치고 엄마가 있으면 바로 또 놀을 준비를 한다. 이게 건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히 엄마랑 싸우거나 엄마랑 저항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안정형입니다. 자, 이게 안정형이에요. 자, 이 아이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뭐가 높다? 자존감이 높다. 아시겠죠? 자신감도 있고 자존감도 있고 이런 아이들이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피형. 자, 여기서부터는 아까는 안정이지만 여기서부터는 불안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불안정 회피형이라고 부르는데 불안정 회피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엄마랑 같이 있을 때는요 탐색 활동이 많아요. 탐색 행동이 많아요. 자, 엄마랑 죄송합니다. 회피형은 엄마랑 별 반응이 없어요. 회피형은 이렇게 엄마랑 별 반응이 없고 회피형 같은 경우는 엄마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다고 이렇게 아까 말했죠. 그 애들이 회피형이에요. 그래서 엄마하고 주로 이렇게 교류가 없어요. 교류가 왔다 갔다 교류가 없고 자기 혼자 놀거나 자기 혼잣말을 하면서 주변을 돌아다니거나 이런 아이들이 주로 회피형이에요. 자, 회피형은요 엄마가 밖에 나가든지 말든지 별로 상관 안 해요. 자, 회피형은 엄마가 다가와서 애가 놀고 있는데 같이 놀고 싶어. 그래서 엄마가 놀아주려고 하면 어떨까? 얘는 엄마를 밀어내기도 해요. 엄마를 밀어내고 또는 엄마를 좀 약간의 공격성을 띠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 회피형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자, 이유는요 양육 과정에서 주로 주 양육자가 되는 거 엄마가 주 양육자면 자, 엄마가 주로 어떻게 했을까? 엄마 중심으로만 생활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보다 엄마가 우선이야. 또는 아이에게 관심이 없어. 그래서 아이가 뭔가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을 아직 못하니까 막 와가지고 엄마 놀아달라고 하면서 옹알이를 막 그래. 그럼 어떨까? 이때 엄마가 주로 회피형, 안정형의 엄마는 어떨까요? 우리 애기 왔어. 재밌게 놀아줄까? 하면서 같이 놀아주죠. 자, 그러나 회피형의 엄마들은 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 엄마 지금 이거 해야 돼. 저기 가서 놀아. 엄마가 장난감 사줬잖아. 엄마 지금 이거 하니까 바쁘니까 나중에 해줄게 하면서 나중에 해줄까? 주로 나중에 안 해주죠. 엄마가 또 바쁜 거야. 자, 그래서 엄마가 주로 좀 엄마 중심에 또 아이보다는 엄마의 일이 우선. 자, 이렇게 키우다 보면 아이가 점점 혼자 노는 시간이 많아지겠죠. 점점 엄마랑은 교류를 좀 안 하게 될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갔는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잠깐만요, 지금 좀 만나줄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연락하세요. 만약에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만나고 싶어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 바쁜가 보다. 근데 여러분들이 전화할 때마다 되게 귀찮게 하시네.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오늘은 바빠서 안 돼요. 자, 이런 경험을 여러분 하면 속으로 어떤 기분이 드세요? 맞아요, 별로 기분 안 좋죠. 어떤 기분이 들어요? 저 사람한테 다시 좀 가고 싶은 마음 들어요? 안 들죠? 애들이 똑같아요. 엄마랑 관계에서 자꾸 그런 좌절감을 자꾸 맛보는 거죠. 가봤자 놀 수가 없구나. 엄마는 항상 바빠. 자,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아이들은 점점 엄마랑 같이 뭔가를 하기보다는 자기 혼자 뭔가를 하고 싶은. 그래서 자기 혼자 자꾸 어떤 감정이든 이런 감정을 잘 안 느끼려고 그러죠. 특히는 어떨까? 만약에 다치고 들어왔어. 뭐 이렇게 놀이터나 이런 데서 또는 집에서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넘어졌어. 그럼 애가 막 울잖아요. 자, 울면 안정형의 엄마들은 주로 이렇게 반응하세요. 아이고, 우리 애기 어떻게 하면서 어때요? 엄마가 호해줄까? 만약에 다쳤으면 약 발라줄게 하면서 막 안아주기도 하고, 우리 애기 아팠어 하면서 막 이러죠. 자, 그런데 회피형은 주로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아이의 마음적으로 발달하는 데는 별로 좋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나? 뚝! 그만해! 잠깐! 괜찮아! 그만 울어! 괜찮아! 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아이들로 하여금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이런 내가 울면 안 되는구나. 내가 우는 것은 이거 나쁜 거구나.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안 되는 거구나. 자꾸 이런 것만 심어주게 되죠. 자, 그러니까 어때요? 감정에 대해서 자꾸 메말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피형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감정에 대해서 좀 풍부한 감정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느끼면 안 되고, 가봤자 내가 좋은 감정을 느낄 수가 없고, 나 혼자만의 감정을 나 혼자만의 이렇게 좀 지켜야 되고, 이런 것을 느끼기 쉬운 것이 회피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당연히 자존감이 높을까요?
자존감이 높을 수는 있어요. 왜요? 혼자 자꾸 해내고 혼자 모든 걸 하니까 막 자존감은 높겠죠. 그러나 건강한 자존감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남도 이해하고 남도 공감하면서 자기도 뭔가 자신감을 얻는 이런 형식의 자존감을 갖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 회피형은 자존감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성인이 돼서 이렇게 측정해 보면 이 회피형의 사람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자존감이 높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자기는 자기 스스로 굉장히 자기 자신을 질타하고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질책하고 이런 모습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회피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성인에 대해서 이 4가지 유형을 다시 다룰 때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안정 저항 유형이라고 있어요. 불안 유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저항 유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양가 유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뭐 이렇게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 유형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이 유형은요, 엄마한테 자꾸 매달리는 거야. 엄마를 차고 밀고 엄마를 귀찮게 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엄마가 너무너무 힘든 유형이에요. 자, 엄마랑 만약에 분리될 때는 굉장히 막 분노하고 엄마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울면서 엄마를 때리고 이래요. 자, 안아달라고 하면서 엄마를 때려요. 자, 뭐예요? 이게 양가 감정입니다. 양가 감정, 애증이라는 거죠. 좋으면서도 싫은 감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정이 너무너무 막 감정으로 꽉 차 있는 유형이 불안 유형이에요. 자, 회피형 완전히 반대죠. 회피형은 어떻습니까? 감정은 완전히 배제된, 감정을 잘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회피형이라면, 불안형은 감정으로 꽉 차 있어요. 불안한 감정, 분노 감정, 서운한 감정, 다양한 감정들로 꽉 차 있는 유형이 바로 저항 유형이다. 자, 저항 유형은 좀 다른 그룹, 뭐 회피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안정형이라든지 이런 다른 그룹보다 화를 좀 많이 내고 좀 삐진 현상을 많이 보이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런 특징을 보일까? 양육을 어떻게 하면 이런 유형이 될까? 양육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이런 유형이 되기가 쉬워요. 물론 여러분, 유전적인 특징도 있어요. 유전적으로 불안을 좀 더 심하게 느끼고 유전적으로 이렇게 뭔가 태어날 때 좀 이렇게 예민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양육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연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연구에서는 특히나 이랬다 저랬다 키우게 되면, 엄마가 어떤 때는 화를 냈다가 어떤 때는 우리 새끼 하면서 막 안아줬다가, 엄마 마음이에요. 아우, 우리 이런 애기가 어딨어 하면서 엄마가 막 좋아했다가, 어떤 때는 엄마가 그냥 그 애를 두고 너 같은 애를 태어나서 막 싫어 막 하면서 이렇게 엄마가 이랬다 저랬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엄마가 믿을 수도 없고 엄마가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막 이래요. 어떤 때는 좋아라 하면서 막 하니까 좋겠죠. 근데 막 싫을 때 어때요? 엄마도 또 싫겠죠. 자,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이 마음이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안아줄 때도 엄마가 좋으면서, 무서우니까 엄마가 좋아서 안으면서도 엄마를 때리는 이런 양가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양육은 굉장히 좋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정감은 언제 생기는가? 예측이 가능할 때 생기는 거예요. 예측이 가능할 때. 그래서 안정형들은 아이들이 엄마를 예측할 수 있어요. 엄마, 내가 언제든지 엄마한테 가면 엄마는 안아줘. 엄마는 나에게 언제든지 사랑을 베풀어줘. 엄마가 언제든지 내가 배고프면 내가 달라고 엄마가 밥을 줘. 그리고 언제든지 엄마가 내가 잘못했을 때는 그래도 훈육을 제공해줘. 자, 이런 것들, 이게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예측 가능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불안정 저항 유형은 엄마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왜요? 엄마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만남을 가지는데, 이 사람이 막 손바닥 뒤집듯이 언제는 막 이렇게 하자 그랬다, 언제는 안 한다 그랬다가 막 이러면 여러분 그 사람 믿겠어요? 못 믿죠. 그런데 양육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엄마가 언제든 막 사랑했다 그랬다가 언제는 막 혼냈다가, 그러면 아이는 엄마를 믿을 수가 없죠. 반만 믿는 거죠. 그런데 의심의 눈초리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성인까지 나중에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유형이 있는데요. 이 유형은 사실 최악의 유형이에요. 자, 이 유형은요, 앞에 말씀드렸던 좋지 않은 회피 유형과 지금 말씀드렸던 저항 유형, 이 두 유형이 모든 게 한꺼번에 공존하는 거예요, 마음 안에. 그쵸? 모든 게 한꺼번에 마음 안에 공존하는 거예요. 자, 이 아이들은요, 스트레스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얼어버려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특징은 항상 주눅 들어있어요. 주눅 들어있고 얼어붙어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나갈 때는 막 울어요. 무서우니까 울지. 근데 엄마가 다시 오잖아요. 그러면 엄마 눈을 딱 보면서 어떨까? 엄마 눈길을 피해요. 엄마를 쳐다볼 수가 없어요. 엄마 눈길을 피해요. 자, 그럼 어때요? 이러면서 두 손 벌려서 이렇게 자기를 안아달라고 하면서도 뒷걸음질 쳐요. 모순되지 않아요? 안아달라고 하는데 뒷걸음질 쳐. 자, 이런 모순된 행동을 보이는데 요 마지막 유형의 특징은 왜 이런 특징이 나타나냐면 학대적인 양육을 할 때요. 막 애를 갖다가 요만한 애인데도 막 때려가지고 육체적인 이런 타격을 가한다든지 또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키운다든지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아니면 막 그냥 양육자가 막 바뀐다든지 자, 이런 것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첫 1년은요 무조건 엄마가 키우시는 게 좋아요. 첫 1년은 무조건 엄마가 키우시는 게 좋고요. 1년 지나서는 그래도 다인수애착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봐줘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첫 1년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의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엄마가 키우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첫 1년 사이에 막 3개월은 뭐 누가 키웠다가 다른 3개월은 딴 사람한테 갔다가 막 이렇게 옮겨 다니고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혼란 유형은 그런 데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육이 학대적인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주로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상실을 경험한, 상실이라는 것은 아주 어린 시절에 뭐 엄마를 잃었다든지 이런 상실을 경험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유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4가지 유형을 설명을 드렸어요. 조금 이해가 가시죠? 자, 요 4가지 유형. 자, 요 4가지 유형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부터는 요 자녀가 발달할 때의 특징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의 특징을 4가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어렸을 때 주로 어떤 특징을 보였는지를 좀 기억하시면서 그 4가지 특징을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것을 일단은 기억을 좀 하시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아이들의 발달 단계예요. 그래서 영아기에는 이런 특징 말고 지금 말씀드린 특징 말고 또 다른 특징으로 뭔 특징이 있는지, 유아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초등학생 시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자녀가 가지는 특징들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좀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자, 먼저 영아기 발달을 좀 이야기해 볼까 해요. 영아기 발달. 자, 영아는 영어로 인펀트라 그래요. 인펀트라고 하는데 요거는 in이라는 단어와 fant라는 합성어예요. 자, 요거는 non-speaker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non-speaker. 이게 무슨 말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영아기는 뭐 어떤 시기에 말을 못하는 시기가 영아기예요. 말 못하는 시기. 여러분 1살 지나서 말을 좀 할 수는 있어. 1년 지나서 말을 좀 할 수는 있어요. 한 단어 정도. 엄마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말을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 좀 이게 시기 아이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언제까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이마다 좀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영아기는 주로 어떤 시기다? 주로 말 못하는 시기가 영아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아기는요. 그래서 생후 약 2년까지의 기간을 영아기라고 얘기해요. 생후 약 2년까지의 기간을 영아기라고 하는데요. 자, 이때는 육체적인 발달도 아주 금방 발달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옷을 입을 때 우리는 보면 뭐 이렇게 좀 뭐 스몰, 뭐 미디움, 라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 청소년 시기서부터는 어른 옷도 이렇게 입을 수 있을 만큼 크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옷이 뭐 사실 같은 옷 사면 10년도 입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영아기는 달라요. 이때는 개월마다 바꿔 입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신생아 때 입던 옷을 3개월 지났다고 입힐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굉장히 빨리 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영아기는 굉장히 신체가 빨리 자라는 기간이에요. 근데 신체만 빨리 자라는 거 아니에요. 얘의 두뇌도 빨리 자라요. 그래서 굉장히 생각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금방 이렇게 막 이제 머리 안에서는 상당히 빨리 자라는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이 필요해요. 말을 한다는 것은. 그렇죠?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떤 뭐랄까요? 그 대상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물이라는 개념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자, 태어났어요. 물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그 개념을 몰라. 그냥 뭐요? 그 물질에 대해서
그냥 만져보고, 그쵸? 느낌을 뭐 이렇게 보고 그냥 기어다니면서 기어다니지도 못하지. 처음에는 어때? 처음에는 그냥 주는 대로 먹지, 물도. 그쵸? 주는 대로 엄마가 뭐 이렇게 영아기 때문에 먹이잖아요, 물 이렇게. 그럼 먹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다가 어때요? 조금 더 크면 이제 물을 만져보기도 하고 막 해요. 자, 그런데 아직 물이라고 이렇게 말도 못하고 개념도 몰라. 그죠? 그런데 어때요? 그 개념이라는 것은, 요게 요거다라는 것은, 근데 요게 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까지는 엄마가 어때요?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자, 물 마셔 하면서 물 주기도 하고, 우리 물에서 놀까 하면서 막 그냥 목욕도 하고, 그러면서 어때요? 그 물질이 물이라는 것은 어떤 그 물질을 엄마가 얘기할 때마다 물 하면서 계속 물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니까 어느 순간에 애가 물 먹고 싶으면 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자, 그러니까 그 물이라는 단어 하나 나오기 위해서는 이 아이는 물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많은 경험은 다 고스란히 어디에 저장될까요? 뇌에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 발달이 영아기에는 굉장히 빨리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래서 인지적인 발달, 그리고 감정적인 거, 감정도 이제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죠. 처음에는 울고 웃고 다 해요. 이게 다야. 근데 어떻습니까? 우는 것도 살짝 좀 다르고 웃는 것도 다르고, 그렇죠? 다양한 감정들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라면서. 자, 이렇게 다양한 감정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뇌가 발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자라면서 어때요? 엄마랑 주로 보내다가 처음에는, 그쵸? 그러다가 이제 식구들, 그 다음에 친지들, 그쵸? 조금씩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발달도 이루어지는 시기죠. 그래서 영아기는 이와 같이 다양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아기라는 요 기간은요, 전체 인생에서 볼 때는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뭐 첫 2년이니까. 전체 인생에서 볼 때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긴 한데요. 그런데 그 전체 인생을 놓고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영아기는요, 아주 중요한 기기입니다. 특히 어떤 것에서 중요한가? 자기를 만드는, 자기 형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예요. 나라는 그 개념을 만드는, 이게 나야 라는 나라는 개념을 만드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자, 나라는 개념은 뭐가 또 포함되어 있어요? 자존감, 자아 존중감, 나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이해, 이게 자존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아기는 그만큼 나에 대해서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아 존중감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아는요, 주로 정보와 자극을 감각적으로, 그리고 이 시기의 영아는 주로 정보와 자극을 감각적으로 느끼게 돼요. 감각적으로. 그래서 그냥 감각으로 느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의 영아들은 주로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런 감각기관 위주로 사용하게 되죠. 예, 감각기관 위주로 모든 이해, 배움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각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막 움직이는 거죠. 차가우면 싫다고 하고 좋으면 막 더 달라고 그러고, 이게 뭐예요? 감각적으로 행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영아기에는 감각적인 이런 행동과 생각을 보이는 것이 영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영아기는요, 엄마와의 안정감 있는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한 시기예요. 엄마랑 안정감 있게 관계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엄마랑 친한 시기가 되어야 돼요. 이 시기는 엄마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양육 태도가 어떤가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유형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양육 태도가 어떻습니까? 아기를 잘 돌봐주고 아기의 욕구와 필요를 잘 이렇게 채워주면 안정형이 되지만, 아기를 갖다 계속 거절하고 그냥 아기를 혼자 놔두고 이러면 회피형이 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이런 양육 태도를 가지면 이러면 불안형이 되는 거예요. 아이를 갖다 막 때리면서 키우거나 막 학대적으로 막 하거나 이러면 어떨까요? 이러면 혼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기에 양육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4가지 유형으로 형성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정애착은요, 엄마를 안전지주로 삼아서 자녀가 타인과 주변 환경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는 관계에서 형성되는 유형이에요. 자, 안정애착은 그래서 엄마를 안전지주로 삼는 거예요. 안전지주로 삼는 건 뭐예요? 엄마를 믿고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밖에서 무슨 일이 있어, 밖에서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럼 어때요? 엄마에게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안기면서 안정감을 얻고 다시 또 나가지. 그렇죠? 이게 건강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와 같은, 그래서 엄마를 안전기지 삼는다는 것은 엄마에게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엄마를 믿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자, 요게 안전기지예요. 그래서 엄마를 안전기지 삼아서 자녀가 타인, 다른 사람과 주변 환경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는, 자, 요렇게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안정애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안정애착을 형성한 자녀는요,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다음의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내면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아직 아이가 어떻다, 말을 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런데 엄마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다음과 같은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자, 이 개념을 영아기 아이가 이해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어때요? 엄마랑 좋은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만들 수 있는 마음 세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가? 자, 요 질문에도 yes, 그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줘. 자, 이런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마음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상은 믿을 만한 공간인가? yes, 그럼 세상은 나갈 만해, 믿을 만해. 자, 누구를 믿으면서? 엄마를 믿으면서 자신있게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yes라고 한다면, 다 세 가지가 yes면 안정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질문해도 똑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다 다른 사람,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가?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난 다 사랑해요. 세상은 믿을 만한 공간인가? 그럼요.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공간이에요. 자,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안정형일 확률이 높죠. 근데 불안정형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세 가지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 다 아니요가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질문을 yes라고 이렇게 마음 형성을 갖출 수 있는 양육 태도가 바로 안정 유형의 양육 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에요, 긍정적 대답을 내면화한다는 것은 마음에 새긴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아이가 이러한 질문에 yes라고 이렇게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안정애착을 형성할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정애착을 형성해야 이런 조건이 이런 세 가지의 yes라고 말할 조건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마가 예측 가능해야 되고요, 일관적이어야 돼요. 엄마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예측 가능하고 일관적인 이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조건은 주 양육자 자신이 어릴 때 안정애착을 경험했을 경우 자연스럽게 형성될 확률이 높아요. 무슨 소리냐면, 엄마가 안정형이면 자녀도 안정형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자존중감이 높으면 아이도 자존중감이 높을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안정형인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하고 같이 영아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유아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유아기 발달의 특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유아기는요, 이제 유치원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굉장히 편하세요. 자, 유치원 시기예요. 자, 유치원 시기에 뇌의 좌와 우반구는 다른 속도로 발달하는데요. 자, 인간의 뇌는요, 이 시간에 따라 다르게 발달해요. 그래서 처음 2년, 영아기 때는 주로 우반구가 발달하고요. 그리고 유아기인 유치원 시기에는 주로 좌반구가 발달해요. 자, 우반구는 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뇌 우쪽, 오른쪽 같은 경우는요, 주로 어떤 일들을 담당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과의 어떤 친밀감, 또는 인간관계, 또는 창의성, 뭐 이런 것들이에요. 직관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쪽에 있고요. 좌쪽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논리적이고 수학적이고 꼬치꼬치 캐묻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또 그리고 어때요? 언어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이 왼쪽이에요. 왼쪽. 자, 그래서 처음에는 어때요?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자랐다가, 그 다음에 왼쪽으로 자랐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자랐다가, 왼쪽으로 자랐다가. 그래서 뇌의 발달은 오른쪽, 왼쪽을 번갈아 가면서 발달하게 되는데, 자, 요 유아기는 언젠가? 유아기는 왼쪽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언어 발달이 유창하게 발달하는 것이 바로
좌뇌의 영역이고 유아기 발달해서 나타내 보이는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유아기 자녀의 특징 중에서 이런 어떤 그 생각에서의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의 생각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귀여워요. 자, 먼저 이것 말고도 있는데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께 좀 중요한 거 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자아중심성이에요. 아이들이 타인이 자기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지각한다고 생각하는 특징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이거 좋아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거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아중심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옛날에 상담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런 어떤 유치원 애가 왔어요. 얘가 서로 이제 얘기하면서 기분이 좋았나 봐. 그러면서 얘가 뭘 주느냐면 딱지를 주는 거예요. 아주 큰 딱지가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큰 딱지가 있는데 이거 제가 제일 아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고맙고 이게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면서 그걸 주는 거예요. 자, 그 뭐예요? 제가 그 딱지가 필요 있을까 할까요? 필요 없죠. 그런데 그거 어때요? 아주 고맙게 받죠. 왜일까요? 얘는 왜 이걸 줄까요? 자아중심성. 자기하고 똑같이 생각하. 이게 나한테 중요하니까 이 사람도 중요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게 자아중심성이에요. 자, 그럴 때 성인이 되어서도 자아중심성으로 생활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자, 이거는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너도 좋아할 거야 하면서 딴 사람 의중은 관계없이 막 선물을 한다거나 딴 사람 의중은 관계없이 막 행동을 한다거나 막 이런 분들이 있죠. 자, 이런 분들은 뭐예요? 자아중심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물론 어떻습니까? 성인이 됐기 때문에 유아기 시기에 이 자아중심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특징이 성인기에도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물활론적 생각이에요. 유아기에는. 자,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요, 생명이 없는 대상에 생명과 감정이 있다고 믿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 뭐 뽀로로라든지 뭐 이렇게 하여튼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보세요. 거기 보면 해를 그려놓고 해 항상 뭐예요? 막 이렇게 웃는 얼굴 있잖아요. 눈도 있고 막 입도 이렇게 돼 있고 막 그렇게 해서 막 그려놓고 그런 것을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물활론적 사고가 이 아이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없지만 생명과 감정이 있다고 믿는 이런 특징이 아이들의 세계에 있는데 이게 동심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이게 바로 물활론적 사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어른처럼 생각하기에는 아직 굉장히 미숙하죠. 그렇지만 생각의 세계가 넓혀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공론적 사고예요. 인공론적 사고는 유아가 해와 달도 집이나 건물처럼 사람들이 매달았다고 만들어놓는 이런 인공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유아기 자녀에게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지만 자, 이런 특징들, 그래서 약간 좀 뭐랄까요, 성인하고 완전히 다른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어떻습니까? 이런 어린 시기에서 예를 들면 뭐 몽땅 연필과 긴 큰 연필이 있어요. 자, 이게 크다 작다를 잘 모르는 아이들도 많죠. 굵은 거를 갖다가 크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낀 거를 크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길어 하면 이걸 뭐 모르죠, 잘.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유치원 시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똑같은 양의 우유인데 넓은 컵에 담긴 우유, 그래서 이만큼 있어. 그 길쭉하게 높은 컵에 담긴 우유 이만큼 있어. 그러면 넓은 컵과 낀 컵 중에서 애는 뭘 선호할까? 요 애들은. 자, 낀 거를 선호해요. 왜요? 얘가 더 많다고 생각해. 선생님이 이거 똑같이 부은 거야. 양이 똑같아. 아무리 설명해봐야 애들은 낀 게 더 좋아. 낀 게 더 많은 거야. 자, 왜 이럴까요? 아직 비교 개념이 없어요. 아시겠죠? 비교 개념이 없는 이런 어떤 특징도 유아기 때 보이는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이런 특징을 좀 뭐랄까요,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 성인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얘도 성인인 내가 행동해야 하는 것을 똑같이 요구하고 이런 특징이 많아요.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분명히 유아기 어린 시기에 이 아이들은요, 밥 먹는 것도 좀 서툴죠. 숟가락질도 서툴고 막 여기 막 묻히고 당연한데 자꾸 엄마들은 또는 아니면은 이게 좀 완벽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꾸 먹여 또 먹여 주려고 그러고 또 어떻습니까? 흘리는 걸 뭐 용납을 못하죠. 아, 좀 똑바로 먹어.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왜 이렇게 흘려? 막 이러죠.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아직 그만큼 뇌가 자라지 않았고 아직 사고도 이렇게 미숙해요. 행동도 그만큼 미숙한 거예요. 사고가 이와 같이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미숙한 것처럼 행동도 미숙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아기적인 특징들을 우리가 좀 10분 이해하고요. 그렇게 아이들을 접하고 아이들에게 보이는 그런 미숙한 행동들을 좀 어른들이 수용하고 아이들을 건강한 마음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유아기는요, 그 다음에 성 역할 및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예요. 성 역할, 정체성. 자, 그런 시기로서 특히 남자 아동에게는요, 아버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예요. 아버지의 역할. 자, 그래서 유아기, 유치원 다닐 때는요, 아빠들이 또 참 안 좋게도 제일 바쁜 시기에 야근 많이 하고 젊으신 분들이지만 위에 상사들이 시키는 거 다 해야 되는 바로 이런 시기예요.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 아동에게는 아빠랑 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바로 유아기예요. 자, 요때 또 뭐가 나타나요? 성이. 그러니까 나는 남자야, 나는 여자야 라는 이런 아이들이 자기 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유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덕성, 양심이 형성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도덕성. 그래서 영아기 때는 주로 엄마랑 같이 있지만 요즘은 또 다르지. 요즘은 또 영아기 때도 막 어린이집 보고 막 보내고 이러는데 어쨌든 좀 이렇게 이제 영아기 유아기 때 유치원을 가기 시작하면 집단 생활을 하면서 뭐랄까 이렇게 좀 질서를 배우게 되고 규칙을 배우게 되고 도덕성, 양심 이런 것들을 더 굳건하게 배우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아기는요, 모방이 강하게 일어나는 시기예요. 모방. 그래서 자녀가 엄마나 친구의 행동에 강하게 말이나 태도를 따라하고 학습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이때 어때요? 엄마가 했던 말을 계속 따라한다거나 친구가 했던 말을 따라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많이 일어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따라하는 것들을 역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양육하면 굉장히 애들이 즐거워하죠. 예를 들면 율동 같은 거, 뭐 이렇게 TV에서 나오는 거 뭐 이런 뭐 이거 있잖아요. 엄마 상어 아빠 상어 하면서 막 율동하면서 하죠. 자,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시기에 아이들이 율동을 따라하고 행동을 따라하는 놀이가 아주 좋은 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동기로 넘어갈게요. 아동기 접어들면서 유아기의 자중심성은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의 생각, 이제 남도 생각하고 남의 입장도 생각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아동기는 이와 같이 좀 뭐랄까요, 그 비교 개념이 이제 또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면 비교 개념이 발달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비교 개념은 쟤는 수학을 잘하는데 나보다 영어는 초등학교니까 쟤는 산수를 잘하는데 나보다 국어는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비교죠. 그래서 이런 비교 개념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자, 요 시기가 바로 아동기죠. 자, 초등학교 들어왔는데 자, 이런 요만한 몽땅 연필하고 긴 연필하고 이거 어떤 거 더 길어, 이거 구별 못하면 문제가 있죠.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잘 구별한다는 것은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아기 때는 못했던 것들을 이제 아동기 때 많이 하게 됩니다. 자, 특히나 아동기는요, 학교라는 이런 사회 맥락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아 개념이라든지 자기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인 이 자존중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동기 때 자존중감을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아동기 때는요, 열등감이 있을 수 있어요. 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런데 어때요? 건강한 아이들은 난 이거는 잘하지만 저것들은 얘보다 못해. 근데 난 잘하는 게 있어. 자신감도 가져. 이게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아동기는 이런 어떤 자존감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번쯤 꼭 해보면 좋은 검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스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요. 스스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 자신의 신념, 기대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데 이거를 자기 효능감이라고 해요. 내가 뭔가 극복해서 뭔가를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 자, 이게 뭐다? 이게 자기 효능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기 효능감도, 자신감도 발달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동기에 이룰 수 있는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기 효능감이 낮다면, 자기 효능감이 낮잖아요. 낮으면
자녀는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요. 자기 효능감이 낮으면. 그래서 자꾸 이게 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막 이런 것들이 자꾸 주어지면 학습된 무기력에 빠질 수 있어요. 학습된 무기력. 자, 그래서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고 느낄 수 있는, 자, 이런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기 쉬운 것이 이게 자아 효능감이 낮을 경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아 효능감을 잘 길러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아동기의 심리적 핵심은요, 자아 존중감과 자아 효능감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약될 수 있고요. 부모는 자녀의 자아 존중감을 확인해야 되고, 자아 존중감을 높일 수 있도록 장점과 특기를 잘 살려주고 돌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아 존중감은요, 자기 효능감과 비례적으로 형성돼요. 무슨 소리냐면, 자아 존중감이 높게 형성되면 자기 효능감도 높게 형성되고요. 자아 존중감이 낮으면 자기 효능감도 동시에 또 낮아지는 이런 특징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 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을 잘 골고루 균형 있게 맞춰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학령기 아동이 경험하는 세상은요, 가족 중심에서 분명히 학교 중심으로 옮겨가죠. 그래서 학교에서 또래 집단의 가장 중대한 기능이 뭐냐면 이 친구 관계인데, 친구 관계를 통해서 규칙도 배우고 타협도 배우고 협동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동기가 친구 관계랑 여러분 잘 이렇게 맺으면서 친구 관계를 통해서 이 아동기에 있는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느끼고, 그리고 친구 관계를 통해서 보다 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도 조금씩 더 발달시키고, 친구 관계를 통해서 타협도 배우고, 이런 모습들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청소년기 발달의 특징인데요, 요거는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여기서 첫 번째 시간 마치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제가 청소년기서부터 그다음에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여러분하고 같이 좀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